아, 저는 실은 오늘 이 워크숍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 할 때 이게 작업보다는 좀 더 그런 도시에 대한 각자 얘기를 좀 할 줄 알았는데 또 막상 또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작업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굳이 이런 어떤 토픽이 도시 생태가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같은 창작자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좋았고, 도시라는 단어가 그냥 그 도시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도시가 가지는 그런 욕망, 도시를 바라는 욕망,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생활적인 부분에서 가끔 저 작업실이 대부도에 있어요. 아니면 대부도에서 왔을 때 느껴지는 뭐랄까 작아짐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방인으로서의 약간 낮은 자세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내 근거지를 밝힐 때 위축되는 거지? 아니면 왜 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자조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부도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있어요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어떤 메인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자가짐?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업에서도 제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어떤 주류와 비주류 아니면은 좀 주변인이 될 수도 있고 실행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계에 있고, 그때 이제 이 참여에 대한 메일을 주셨을 때도 저 역시 그런 아까 뭐 다른 작가님 방에서도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에 그 중간자적 입장, 그러니까 작가가 관찰자로서 이런 감정과 그렇지 않은 감정 사이에서 좀 혼돈되는 아이러니한 거를 다들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들었었고, 제 작업 역시도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 어떤 주류를 갈망하지만 또 굉장히 그렇지 못한 것, 그리고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이 작업이 전 시장으로 나갔을 때는 제가 작가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생길 수 있지만 평소에 일상인 생활인으로서는 또 굉장히 그러니까 업다운이 되게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백수처럼 보일 수 있는 확률도 너무 높고, 그리고 그냥 뭐 작가들끼리 가끔 우스갯소리로 뭐 이케아 알바가 더 좋다더라 뭐 이런 식의 뭐랄까 어떤 이 계층의 간극에서 되게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사안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것이 과연 옳고 어떤 것이 내 주제에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확답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작업 같은 경우는 막 아까 김영구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젊은 시절에 뭔가 이런 어떤 반대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게 있다면 지금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되면서 모호해지는 지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생태를 말씀해 주셨을 때도 예를 들면 제가 광화문에 있을 때 저와 대부도에 있을 때 저의 액션과 이런 게 뭔가 묘하게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놓여졌느냐, 그리고 도시와 지방에서의 어떤 나의 태도락 같은 거,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를 둘러싸이는 주변이 굉장히 한 사람한테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준다고 생각해서 그런 지점을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사실 이제 뭐 어떤 작업이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 이제 뭐 정기적인 근로 현장에 있지 않은 프리랜서 혹은 작가, 뭐 예술가, 독립기획자 뭐 그런 분들 사실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런 데에 있어서 약간 뭐 어떤 시선이 어떤 작품 안에 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혹은 개인적인 부분에 좀 더 천착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공감이나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냥 우선 요즘 기본소득제 논의가 심각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기본소득제 논의가 이전 정권의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이제 그 논의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본소득제를 이제 다르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유형은 뭐 이렇게 노령연금이라든가 장애인 연금, 장애인 어떤 비용이라든가 노인을 위한 비용이라 이런 것들 다 없애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똑같은 돈을 주자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는 장애인이어서 돈을 더 받잖아, 우리보다. 그러니까 너는 뭐 그런 식으로 차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노인분들 노인요 뭐 연금 이런 거 받잖아. 우리는 안 받고 있어.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영체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도 똑같은 금액을 받고 나도 똑같은 금액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등한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소득제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 작가한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작가가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온다면 매달마다, 그러면 어디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고 작업만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 이제 레전시 창작스타 들어와 계셨겠지만, 또 이게 생활인으로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나가셔야 되면서 작업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작가님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주고, 조금 더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더 힘써서 돈을 버는 거고, 그냥 이거 가지고 작업 열심히 하시는 예술가들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너무 유토피아적인 발상이고, 뭐 이게 되려면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같이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이 떨어지고 막 이런 역학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이긴 해요. 아무튼간 그래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기본소득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 모든 예술가들을 좀 이렇게 그나마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래도 생존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 작업적인 부분에서, 생존의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조민아 작가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사실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좀 드는데, 뭔가 이제 제가 작가님 작업에 대해서 뭐 100% 아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좀 기묘하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사람처럼 돌아가는 어떤 어느새 시스템화된 어떤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이 조금 기묘하게 좀 약간 드러나는 그런 지점들을 좀 발견을 해서, 사실 도시에서 예술가의 생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게 간접적으로는 사실 영향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뭐 이제 그 출퇴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물론 이제 예술가랑은 또 다른 이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어쨌든 이게 이 근로 시간을 정기적이든 안 정기적이든 이제 참여한다는 게 또 좀 삶의 시간이 좀 죽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또 느낄 때도 있고, 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또 예술가들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런 이제 보장된 것은 없어도 온전히 이제 삶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또 그 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또 낭만적인 생각을 또 품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또 그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그런 또 좋은 작업들이 나오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혼자 해봤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로서는 그게 보통 작가분들 보시면은 김영구 작가님처럼 이렇게 판매 수익으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보통 외부적인 일을 같이 동시적으로 하면서 작업을 이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조현택 작가님도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되게 건강하게 또 이제 작업으로 굉장히 또 이제 어떤 질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하는데, 하지만 그런 숙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저요? 저도 좀 그런 생각들, 제가 솔직히 저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근데 그냥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느낌만 좀 들으면, 저도 여러 가지 뭐 직업 때문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 비생산적인 사람처럼 예술가들이 어떤 그런 느낌들도 많이 받는데, 그것도 좀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들은 자기 작업 안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뭔가 생산행위가 굉장히 창조적으로 되고 있을 때는 자신감이 꽤 있고, 그러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무언가 삶의 풍족함이 있어도 굉장히 좀 작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금은 저는 그냥 좀 더 생활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누구나 그러겠지만 정말 소품종, 극소량 생산을 하는 생활인이고 그냥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신 만드는 사람,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그걸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나한테 이게 있다. 그리고 점점 저도 뭐 나이가 젊은 작가라고 굉장히 생각을 하는데 점점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 세상에서 이런 생각을 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항상 누군가 나를 불러주길, 뭔가 하자고 하길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건데,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여기에서 제가 누군가 옆 사람을 보면서 이 안에서의 경쟁 안에서도 나는 쟤보다는 조금 더 했어, 무언가가 있으라고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과연 그럴 거라 그러면 저 사람이 아닌 나한테 있어야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어차피 그게 있으면 나를 찾을 수밖에 없다. 좀 지금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정말 그냥 만드는 사람인 거고 생활인인데 그게 금전적으로 환산만 되지 않을 뿐인 거다. 대신 그 무언가, 내가 만드는 무언가가 나만이 만들 수 있고 나한테만 그게 있다 그러면 이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조금 이제 이 시장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좀 못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 좀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많이 흘러가고 있긴 한데 정말 약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작가님도 제가 간혹 만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들 알고 있는 작가님들 만나면 그분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작가님들이랑 그 밑에 있는 신진 작가들하고 어떤 상황들이, 이게 미술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지 실질적으로 일반 세상에서는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판매를 하는 작가님이 아닌 이상은 아트페어에 나가서 판매하지 않고 설치라다 이렇게 새로운 어떤 형태의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생활이 거의 비슷해요. 워킹 컬렉티브 예를 들기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으니까 우리 컬렉티브의 사건에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특히 아주 젊은 작가, 특히 아주 나이 어린 젊은 작가분들이 이걸 치고 해서 경쟁적으로 이겨 나가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나는 뭔가 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까지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자기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 위해서 노력해야지. 다른 옆에 주변 작가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협력해야지 그것들을 밀어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이 생태계 자체가 너무 조그마고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한 쪽으로 흘렀죠. 조민혜 작가님 작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조민혜 작가님 아까 광화문에서의 본인과 지금 여기에서의 본인들의 어떤 차이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안소연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인상 깊게 봤던 게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봤더니 나오는 어떤 공간들을 보니까 투시가 다 다르더라고요. 실적으로 그런 이질적인 공간들, 그러니까 투시가 다르다는 거는 다른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공간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면 작가의 분신 같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런 자기의 어떤 상황들, 아까 말했던 이 장소에 있을 때의 상황과 저 장소에 있을 때의 상황들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까 금방 불현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업할 때 물론 그런 외부의 이슈도 일단은 관심이 많지만 결국 내면적으로 제가 어떤 거에 되게 궁금증이 있는지 어떤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되게 그냥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던 그냥 서울 속의 나, 대부도 속의 나 아니면은 내가 손님의 입장일 때 아니면 일을 했을 때 나가 굉장히 다 다른 자아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SNS도 뭐 멀티페르소나라고 해서 다 다르게 하는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발현되는 다 다른 다중적인 저 안에서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 사회를 어떻게 보면 적응해 나가기 위한 그때그때 방편으로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변화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그런 부분이 약간씩 발현되면서 결국에 이 구조 안에 녹아들게끔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툭툭툭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인간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자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작업 안 할 때 그냥 이렇게 도록이나 이런 걸 이렇게 뒤져보는데 그때 예전 뭐 중세 그 시대 고대 시대의 그런 기록화 같은 걸 보면 결국에는 어떤 왕족이나 귀족들을 위해서 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반인과 뭐 연회를 즐기는 모습들 그런 것 중에서 그게 모든 게 다 그들의 생활상에 용축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을 사는 우리도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뭔가 자본을 끌어들이고 또 가공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결국 같은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뭐 이렇게 넣고 그래서 그 박미라 작가님 아까 이제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랬던 상황 같은 거를 조금 던져 놓고 그걸 다시 재조합하면서 좀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화면 구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도 약간 고민되는 지점은 되게 구체적인 상징 아니면 이게 되게 구상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너무 잘 보일 수 있나라는 거에 대한 좀 거리 두기도 좀 하고 있기는 하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네. 질문이 뭐였던지 제가 저는 약간 당이 떨어져가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는 조민아 작가님 작업에서 늘 느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왜 유사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는 좀 방식이 좀 변화하실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조민아 작가님 정말 이 어떤 유사한 어떤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회화를 나쁜 용어로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양산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이심에도 이제 굉장히 기묘한 어떤 그 느낌이 계속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표정도 계속 이제 무표정한데 이게 계속 봐도 이상하게 질리지가 않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왜 선도 이제 뭔가 명확하긴 한데 조금씩 약간 이렇게 막 뭐 서로 다른 색이 한 선 안에 이렇게 조금 보이는 느낌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그림을 바라보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그게 딱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다 잡혀버리는 구체성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저의 어떤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창작자의 생각과는 달리. 네. 이제 뭐 이제 힘들어지시는 것 같지만은. 그럼 아까 제가 조성경 작가님께 여쭤봤었는데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사실 근데 이 작가님 작품에서도 뭔가 이렇게 요소들이 하나의 어떤
굉장히 뭔가 되게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어떤 극을 연출하기 위해서 포즈를 취하는 어떤 느낌 같은 게 저는 있는데 작가님 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또 부분들이 눈에 들어올지도 다시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용을 했지만 극을 연출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네. 그러니까 작가님 그림 보면서 들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떠올랐던 생각이 저의 고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전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통의 방식으로 저는 회화를 잘 모르니까 안무에서 하는 전통의 방식으로 안무를 짜고 그러는 게 있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이 변해가고 있는 흐름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변화를 맞닥뜨렸을 때 저의 고민과 어떻게 근데 또 작가로서의 자신의 어떤 연속성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가지는 거 사이에서 예, 고민이 들어요. 예, 고민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네. 그 조성경 작가님과 저는 차 타고 가면서 조성경 작가님 이제 한국무용 전공하셨고 저도 이제 동양화 재료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둘 다 비슷하게 고민하는 지점이 결국에 그 카테고리 그쵸 그러니까 저도 좀 고민이었던 게 가끔 교수님들도 뭐 전통이란 무엇이냐라는 어떤 말씀하는데 그게 꼭 동양학과 학생들한테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본인들이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전통을 정의해야 되나? 왜 그걸 넘기려고 하자라는 생각도 하고 그게 약간 계속 딱지처럼 붙어서 오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랑도 그런 고유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대신에 어쨌든 현대 문화로 예술로 들어왔을 때는 또 이걸 어떻게 개개인이 뭐 잘 타파하면서 또 융합해 가면서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긴 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어떤 매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은 그 김영구 작가님이 그런 집요한 걸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고수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거를 약간 한번 넘어야지 하면서도 또 쉽사리 그렇게 되지 않는 시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좀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동양화라는 것 자체가 붙어버리는 순간 조금 고루해지는 건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또 현대미술 약간 좀 되게 특수하고 되게 외골수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서, 네, 그 부분도 좀 염두는 하고 있습니다. 네. 동양화여서 지금 작가님의 작업이 훨씬 더 독특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발색의 황토색 발색 자체가 동양화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발색들이고, 그다음에 색깔 자체가 지금 한 톤씩 떨어지는 것도 다 동양화 느낌이잖아요. 한지에서 스며드는 어떤 색깔의 느낌 때문에 톤 자체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 쳤어영희가 나오던 옛날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과서를 본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 이미지 자체들은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이미지로 속속속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었고, 이렇게 초현실적인 느낌이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 반복되어 있고, 그다음 그 사람들의 표정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무표정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화라고 밝힐 필요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동양화의 전통을 이어갈 필요도 없고, 아니면 동양화의 기법을 잘 사용하고 있어서 참 저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뭐 당연히 더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매력들을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양화가 아니면 이런 느낌, 동양화의 채색법이 아니면 이런 느낌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또 질문이 없으니 그 동양화의 색채를 또 말씀해 주셔서 드는 생각인데, 뭔가 이제 작가님 작품의 어떤 의도나 어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게 이미지들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 이미지들이 이렇게 막 겹쳐 있고, 또 그 와중에 뭐 형광색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되게 단편적이고 스냅샷처럼 이렇게 잘려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또 이렇게 많이 보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떠올렸을 때, 물론 이제 내용은 뭐 다 다르겠지만 뭐 그런 인상도 얼핏 또 가져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웅철 작가님이 요즘에 왜 슬라임이라든지 유튜브에 좀 정말 멍 때리는 그런 영상들 이렇게 보다가 그런 데에서 나오는 뭐 캔디 같은 그런 색상들에 또 착안을 하셔서 또 작업도 하시고 하셨었는데, 그런 견지에서 또 비추어 봤을 때의 생각을 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당첨됐어요. 저도 이 콜라주 이미지들 보면은 다분히 그런 SNS라든지 그 최신의 트렌드에 맞는 어떤 양식들이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많은 작가들이 그 콜라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독일의 네오라우라든지 뭐 이전에 굉장히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시간성이라든지 공간성 이런 것들을 그 화면 안에서 동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방법론으로서 그런 콜라주라는 방식은 굉장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뭐 장소 다 다른 장소, 어떤 장면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딘 또 굉장히 이국적인 뭐 동화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하는 방식이 그와 이제 붙어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까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다른 작가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이제 동양화를 베이스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컬러감들이 좀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몽환적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을 주고, 또 거기서 저도 방주환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이 재밌다고 느끼는 부분이 같은 선 안에서 이제 뭐 약간 형광색 같은 것들도 들어가고 하는 게 마치 이제 오래된 어떤 프린트 이미지가 이제 색깔이 발하면은 거기에 원래 들어갔던 어떤 색들이 이제 이렇게 날아가면서 뭐 마젠타라든지 이런 강하게 남아있는 색들만 남잖아요. 그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뭔가 레트로한 느낌도 나고, 그런 어떤 그런 연구들이 뭐 작가로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뭐 SNS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는 그냥 어떤 형식일 뿐이고, 어떤 독특한 선을 쓰는 방식들, 그런 연구들,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작가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경이롭고 또 재밌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트렌디함이 있고,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형화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또 자신만의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나가고 계속 그거를 시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해요. 뭐 어떤 상황이라든지 뭐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거나 뭐 등등등, 그게 뭐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관찰한 것을 어떤 그런 상황을, 유사한 상황을 목도했던지 혹은 어떤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는 건지, 뭐 혹은 뭐 그런 이미지들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실은 어떤 그런 에스키스? 스케치를 전체를 다 설계해놓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제 그림 보실 때 제일 앞에 튀어나오는 게 제일 먼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뒤로 레이어가 중첩되면서 결국에 한 화면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제가 목격한 상황, 그러니까 되게 한 화면에 많은 이미지들이 복합되어 있어서 제가 바라봤던 상황에서 출발해서 그걸로 연상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 메모해 두었던 거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걸 간단히 에스키스를 해놨다가 이렇게 한 번씩 얹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제일 위에 몇 개를 두고 밑으로 계속 까는 형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사진을 보고 어떤 한 화면을 전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모티브의 색이나 구조물에 대한 거를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당위성이 있어야지 어떤 사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물론 100% 그게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알레고리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일단 인물들의 상황이 주는 어떤 연상적인 것들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해서 나머지 이제 백으로 들어가는 배경이나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나무고 산이고 이 정도의 그냥 되게 네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시를 끝내놓고 다시 이제 전시했던 작업을 복귀해 보면 너무 제가 그러니까 이걸 사생에서 기반해서 작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오는 또 그러니까 엉성함을 약간 좋아는 하는데요. 그런 사생에 대한 부재에서 오는 또 그냥 나름대로의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요즘에는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네. 이미지들이 이제 하나의 화면으로 묶이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네. 아니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뭐 관계를 설정을 한 뒤에 그러한 관계를 뭐 구성이든지 어떤 미묘한 방식으로 깨는지 관계를 설정하고 깨는지 아니면 다른 관계 없는 것을 가져와서 연관시키는지 뭐 그런 것 중. 네, 그래서 뭐 그거 모티브가 말씀 주셨던 거로 굉장히 반대의 모티브가 딱 들어와서 그게 대비되면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작업 노트를 결국 전시할 막판에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이 전시가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관람객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런 지점들은 개개인이 좀 느끼시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실은 조금 어떤 온도로 접근해야 될지는 아직 좀 더 고민을 해보는데 일단 이제 글을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뭐 개인의 저와 아니면은 뭐 구조적인 문제에서의 그런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과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막 쓰는데 그냥 그리면 되는데 그게 너무 구질구질하게 그걸 쓰는 게 아닌가. 왜냐면 결국에 화면 안을 다루는 그냥 시각을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림이 좋으면 되지 뭐 더 어떤 구태의연하게 어떤 서사나 내가 왜 막 문제의식이 있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게 근데 요즘에 또 그런 게 필요한데 또 이렇게까지 약간 그리고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실은 그런 좀 다 열려져 있는 것 같아요. 다 다각적으로 좀 고민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에도 모순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사회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티브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감상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작품을 금호에서 제가 이제 조민호 작가님을 알기 전에 이제 한번 봤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피로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건 정말 첫인상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계속 쳐다보면서 어떤 게 그걸 피로하게 해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봤는데 그 작가분들이 이제 페인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점점 좀 더 복잡한 화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최근에 랩 하시는 분들이 그 박자를 쪼개가지고 되게 랩을 복잡하게 하고 있거든요. 좀 그거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도 되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꾸리고 어떤 이제 사진에서 어떤 뭐 내러티브라고 하는 지점들을 가지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채운다라는 것도 그게 또 어느 정도 즉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좀 타이트한 느낌 같은 것들이 그리고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아라든지 어떤 사파 같은 느낌들도 들지만 그 첫인상에서 왔던 약간의 그 피로도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작업실에서 초반에 볼 때 느꼈던 거는 좀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조금 다른 방면에서 훨씬 이 작가가 하는 이런 상황들의 어떤 것들이 극적인 효과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그 제가 첫인상이 그럴 수밖에 없던 게 그 맨 앞에 그 있었던 그 작업이 다른 작업을 다 보고 왔었을 때 일일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굉장히 여러 요소들이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게 하기보다는 그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사이즈여서 오는 압도감으로서 좋은 느낌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조금 되게 복잡하고 더 피로하고 특히 이제 작가님 말고도 최근에 이렇게 조금 복잡한 화면 구성들을 하는 작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부분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하는 작가들이 많은 건 알지만 조금은 피로한 느낌을 첫인상은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그 아까 말했던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조금 뭐 다른 식의 어떤 것들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 생각이니까 그거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강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다 전시를 이렇게 할 때는 실은 작업을 할 때는 별로 자각을 못 하다가 다 해놓고 보면 내가 너무 이 안에 모든 걸 다 담고자 하지 않았나? 라는 것도 있어서 요즘의 생각은 다음 작업 다시 하게 되면 되게 많은 부분을 좀 제거해서 또 다른 느낌으로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애니메이션에 관한 부분도 그 가끔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좀 작업이 움직이는 요소들이 조금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뭐 영상이든 다른 매체로든 구현이 되면 더 재밌겠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조금 듣기는 했는데 일단 제가 되게 아날로그형 인간이어서 일단은 근데 이제 간단하게라도 그런 부분을 하면 뭔가 이게 회화 작업에서 보는 어떤 거랑 또 되게 다른 매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과연 제가 언제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스포트를 인데 저는 그 조민혜 작가님 작업을 보면은 화면 속에 빠져든다고 해야 되나? 그 피로감이라 그 반대편인 것 같아요. 계속 이거를 이렇게 이건 무슨 이야기지? 이 장면과 저 장면은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이 큰 화면 속에 이 작가님이 만든 이 세계 어떻게 보면 그런 세계관 그런 거 이미지화된 거 이 속에 이렇게 빠져들면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그래서 또 조금 더 이렇게 회화를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읽는 느낌? 그래서 더 흥미롭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런 약간 모순적인 그런 사회 구조를 이제 얘기를 그림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도 약간 그 감박적인 그런 느낌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장면에서 느껴지는 것도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예. 그냥 화면 속에서 내가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정말 이렇게 내가 보지도 못한 이런 상황을 이렇게 구현해내는 거가 결국엔 큰 화면으로 이루어지고 나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몰입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아까 기묘하다고 말씀하시고 끌어당기고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게 약간 그
힌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동영화 기법에 그 아이소메트리 있잖아요. 투시를 쓰지 않는 방법들, 책가도라든지 혹은 그런 그 동양화 한국화에서 그 원경과 근경을 구분을 두지 않는 방식들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서 그게 한국화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계속 투시가 맞고 이렇게 3차원적인 걸 보다가 이렇게 모든 그 길이가 같아지는 걸 보면은 이게 역으로다가 반대로 이게 당겨져 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통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더 뭔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 동양화 특유의 그 원근법을 무시하고 그리는 그 기법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데 근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3차원적인 투시를 또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막 뒤섞여 있으니까는 약간의 어지러움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기법에서 오는 어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약간 감상평 비슷한 질문인데 약간 그런 건데, 저는 미나 작가하고 그 2016년에 다른 레지던시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작업의 그 진화 과정을 조금 잘 봤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미나 작가의 그 작업을 읽을 때는 약간 단체의 이미지가 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단체에 등장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되게 관건이었던 거. 그러니까 그 어떤 글을 읽지 않더라도 보면 화면에 그 사람이 뭐라 알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게 단체인. 예를 들면 되게 떼지어서 돌을 깎고 있고, 근데 그 떼지어서 돌을 깎는 사람들이 다 각기 다 다르게 행동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이렇게 임팩트하게 다가오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역시 금호 전시를 저 혼자 보러 가서 이제 미나 작가 없이 저 혼자 이제 감상을 했는데 그림이 되게 많이 달라진 거를 저는 되게 느꼈거든요. 일단은 지금 다 동일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전 작업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다 동일한 사람이고, 이렇게 그 가름말을 5대5로 가른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5대5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사람으로 읽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읽히는데, 사실 이번 신작 같은 경우에도 되게 동일하지 않고, 전혀 동일하지 않고 다 머리 스타일이 다르고, 심지어는 남성, 여성이 구분되어 있고, 머리가 짧은 여성, 머리가 긴 여성, 뭐 묶은 여성, 뭐 앞머리가 있는 남자, 뭐 이게 다 달라졌고, 그리고 또 그 미나 작가 그림 속에 있는 동물들도 되게 그 사변적으로 약간 사물처럼 그냥 오브젝트화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동물들을 끌어당겨와서 제가 느낄 때는 사람과 사물로만 구분되었던 어떤 옛날 작업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감정적으로 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개개별로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된 그러니까 단체에서 개별로, 그리고 또 그런 뭐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더 생기고, 그리고 뭐 거기에 동물이 더 추가가 되고, 이런 진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때 이제 작가님 초반 작업은 그냥 결국에 개인과 집단의 대립에 대한 생각을 좀 하다가, 뭐 집단 속의 개인은 얼마나 불행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그럼에도 집단이 주는 어떤 효율성과 뭐 그런 생산성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 그래서 이제 뭐 다 달라붙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 오다가, 지금 최근 근작 같은 경우는 좀 더 정말 작은 한 명이 어떻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떼지어서 그리다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엄성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저하되는 게 확실히 또 있어서, 그러니까 때로 주는 또 스펙터클함이 있겠지만 그만큼 되게 획일화되고 정형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개개인의 가치가 조금 저하되는. 그래서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좀 물론 그럼에도 약간의 소규모 그룹들이 계속 움직이지만, 그런 개인들에게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지고, 좀 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머리 스타일 바꾼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데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아서 실은 다 남자만 그리냐 일단 거기에서 약간 그래 내가 너무 안일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그냥 그러니까 형식적인 재미를 위해서 약간씩의 살짝씩을 변화를 주면서 왔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요즘엔 또 이제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작가분이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어느 날은 빨간 색깔 칠하고 싶고 어느 날은 파란 색깔 칠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림 자체는 감각이고 감각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대학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크리틱이라는 어떤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이걸 말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글로 써야 되고 작업 노트에 써야 되고. 이게 조민혜 작가님도 아까 작업을 다 끝내놓고 이거 쓰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해줄 분들이 사실은 이제 비평가라든가 이론가들인데 이론가들과 비평가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예. 개인의 선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가님들한테 다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리라고 하면 다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은 작가님의 성장 배경들이 쌓이면서 그런 걸 선택하게 되는 상황들인데 조민혜 작가님께서 이런 걸 선택하는 거는 선택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탐색하기 위해서 조민혜 작가님이라든가 모든 작가님들 어린 시절이라든가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들 막 이제 물어보는 상황인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종합을 해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식의 작업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오고 이런 관심사를 두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체와 개인의 관계들을 갖고 있다가 이제 사회로 넘어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조민혜 작가님은 얼굴에 머리카락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다른 느낌을 줘볼까 했는데 다른 사람들 그걸 캐치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가님들이 모르는 영역들을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작가님하고 이야기가 가장 힘든 작가님 어떤 작가님이냐면 자기 틀을 딱 정해놓고 그거 자기 작업 노트의 메커니즘이 완벽해가지고 틈새가 없는 작가님들은 너무 이제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하고 말해봤자 그 틈새에서 그 메커니즘으로 글을 쓰거나 그 메커니즘으로 뭔가 해석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 비해서 또 너무 이제 한쪽에서는 저는 할 말 없습니다라고 하는 작가님도 있어요. 좀 그냥 그렸어요. 막 이런 식으로 작가. 근데 그게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하나씩 물어가면서 그 작가님의 성향이라든가 어떤 살아온 날들 그리고 작업의 형태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말씀해 주신 것들이 조민혜 작가님이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상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한 말씀 꼭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성필아 작가님. 이제 민하 작가님 전시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역할이 다 이렇게 부여된 그런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봐서 조현택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끔은 뭔가 이거를 감당을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이 작업에 담긴 그런 생각도 들다가도 이제 저렇게 그때 인스턴트 루프에서 전시했을 때 작은 어떤 그런 화면들 그리고 저런 것도 보면서 오히려 저런 게 또 되게 집중력 있게 막 뭔가 계속 마음을 끄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은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저기 그림에 뭐 저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뭐 소리도 뭔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 세세하지만 그게 다 정확하게 뭔가 역할들이 이렇게 있는 느낌 그리고 다음 제스처를 뭔가 생각하게 하는 뭔가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작가님의 그런 세세함을 뭔가 저는 잘 살펴보시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저도 이거 감상평이긴 한데 그냥 좀 따뜻한 사람이 따뜻한 어떤 뭔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아까 성필아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생각이 났어요.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예, 조민아 작가님은 화면에서 뭔가를 비워내지 못하시는 성격이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여기 화면을 어떻게 시원하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내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조그만 집중적인 화면들을 놓고 배경들을 비워냄으로써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방식들이 조민아 작가님한테 가장 좀 되게 복잡하지 않게끔 화면을 만들어가는 어떤 화면 전시 환경을 만들어가는 생각이라는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아까 들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고 싶었는데 성필아 작가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각이 났네요. 그 부분은 그 부분 조윤택 작가님 말씀해주신 거랑 좀 일관된데, 그러니까 작업 정리를 한번 하다 보면 되게 있어요. 그 피로도가 있어. 너무 뭐가 와글와글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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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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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증에 1층에 계신 분. 1층에 있지만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큰 화면이 주는 그런 스케일과 많은 레이어를 보여줄 수 있는 것과 좀 딱 그 어떤 크롭된 이미지들이 주는 어떤 집중도와 이런 거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 다른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소품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뭐 한 작년, 뭐 올해 약간 이제 작은 작업에서 또 보여줄 수 있는 건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필아 작가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 집중도, 그리고 선생님 말씀해주셨던 걸 이렇게 여백에 비워지는 과정들, 그런 것도 좀 네. 고민해봐야겠다. 시간이 다 차죠. 그럼 이제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았지만 성필아 작가님이나 이제 안진근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작은 이 캔버스가 가진 힘들이 되게 크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캔버스 옆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거로 인해서 이런 곳에서 이런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보여지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저 작은 캔버스가 되게 또 더 다가오는 것 같고 같이 있을 때 되게 효과가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정말 그 민혜기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 작업보다 좀 더 그 관계향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링크들을 이렇게 발견해내는 게 이 작업의 묘미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어쨌든 피로들을 느끼겠지만은 네, 그런 것들이 있겠구나, 그런 요소들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맨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긴 한데, 그 예술가가 어쨌든 자기가 무언가 어쨌든 이 사회에 공헌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완전히 큰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한 어떤 자신의 작업 태도로 스스로 증명하는 어떤 방식이지 않을까, 이 작가분이 이렇게 매일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이. 그 과정이 어쩌면 작업상의 어떤 피로도로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걸 수도 있겠고, 집요함으로 다가오는 걸 수도 있겠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작가분의 변천 과정을 이렇게 가까이서 아시는 또 작가님들의 얘기가 정말 필요한 얘기들이었을 수도 있겠다. 물론 너무나 이제 또 예리하게 또 이제 안진구 선생님께서도 또 화두를 또 다 잡아주셨었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굉장히 이제 참여를 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금 한 분 한 분의 이제 소감을 들어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따가 뒤풀이 장소에서 우리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오늘은 이대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잠깐 또 반갑게 또 와주셔서 총평이라고까지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오늘을 이제 보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고 어떤 말씀 또 해주시고 싶으신지 그런 소회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면 작업을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요즘 너무 이제 영상이라든가 설치 뭐 이런 뭐 아니면 융복합 쪽으로 작업이 가고 있어서, 그리고 그런 어떤 좀 새로운 것들, 신선한 것들만 계속 이제 뽑아내고 있는 듯한 어떤 시대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적으로 감동하는 거, 제가 감동하는 건 언제나 평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평면 작업도. 그렇지만 이제 평면 작업을 이제 어떻게 또 디스플레이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평면 작업을 5분의 작가님을 다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예, 평면 작업이라고 막 뭐 이렇게
뭐 다른 약간 주눅 든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평면 작업이 뭐라고 해야 되나 메인이다. 우리의 어떤 미술의 가장 큰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평면 작업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다른 식으로 좀 확장이 나가는 것도 말리지는 않겠지만 메인을 평면 작업을 하시고 다른 식으로 확장이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